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드렸다시피 최근 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돌아가는 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군사 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는 아직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도적인 침범 같아 보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MDL,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여기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네. 그냥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 고성 명파리까지 1294개 정도의 말뚝만 꽂혀 있거든요. 200m 간격으로요. 그러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녹음이 우거지거나 그러면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그럼 그나마도 지금 53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이걸 맘대로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합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유실되고 무너지고 장마에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지금 북한군은 김정은 정권이 이제 남북을 이국가론 헤어질 결심을 완전히 한 다음에 방벽을 설치하거나 지뢰 작업을 하거나 불모지화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침범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넘어오게 되면은 경고하고 경고 사격을 하고 안 되면 실사격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우발적인 충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북한도 알고 있을 건데 전쟁 중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은 아직 입장을 정리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 표류했던 어민 송환 때도 올해도 어민 송환 때도 응답을 안 해서 그냥 동해에서 NLL까지 그 예인한 다음에 자력으로 항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쪽하고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접촉 창구, 절차, 매뉴얼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북한도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보유할 수 있게 되자 이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자체 핵무장의 포석이다, 아태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군비 경쟁을 유발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동의해준 미국을 또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는 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인 목적인 거고요. 무기용이 아니고요. 일본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기는 아니니까 이건 핵도민은 아닌 거고 핵추진 잠수함 자체도 NPT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주도 21년에 영국,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국제사회가 맡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중앙통신 논평 정도 외에는 지금 유구무원인 게 자기들이 핵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파괴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핵도민을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속은 쓰리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한미 팩트시트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그다음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 그다음에 재처리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북한도 이제 핵 잠수함 추진에 박차를 가할 텐데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이제 러시아와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건조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또 크게 보이는데요.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이런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가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달라고 하겠죠. 네. 뭐 때를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국가 전략 무기고요. 만일에 러시아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노골적으로 돕는다면 그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은 결국 미국까지 갈 수 있거든요. 미국 타격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시키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만일에 러시아가 북한을 노골적으로 돕는다면 지금 러시아 입장은 뭐냐면 국제적인 규범 내에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지금 지금 러시아 러우 전쟁 어떤 지금 28개 조항 잠정 합의안도 나오고 미국과 러시아지만 전후에는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기술을 줘버리면은 우리와의 심각한 관계 이상이 발생을 하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첫 번째 과연 주겠느냐? 두 번째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 가진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고
인도가 30년 만에 겨우 먹거든요. 30년 걸렸어요. 네. 호주도 21년에 오커스 결성해서 핵심 잠수함 지금 삽도 못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없으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저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만든다고 모양새는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닥달을 하니까 보여줬지만 네. 북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건 지금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러시아도 딜레마일 거고 실제 기술을 저도 북한이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지 그건 또 미지수예요. 얼마나 네. 걸릴지는. 그러면 러시아와 아무래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협력은 하겠죠. 뭔가 네. 주긴 주겠죠. 그러나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을 거다. 아. 그러면 미국과도 문제가 생기고 생기니까. 우리하고도 향후 협력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참석 전에 이집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담부를 했는데 이집트는 북한의 수교국이지 않습니까? 한때 군사 고문단을 파견할 만큼 긴밀한 관계이기도 했었는데 이집트의 이 한반도 문제에서의 역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집트하고 북한 간의 관계는 좀 우리로 보면 흑역사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소련으로부터 받은 스커드 B 미사일 그 당시 최첨단이었거든요. 네. 70년대. 근데 이거를 80년대에 북한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북한에게 스커드 B 미사일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적인 무기는 주질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4차 중동전 때 북한이 미국이 비행사를 파견해서 이집트의 중동전을 도왔다는 게 정설이고 그 대가로 스커드 B 미사일을 북한에 넘겨줬고 네. 이 미사일 협력을 계기로 양측의 관계를 강하게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이집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거죠. 그렇게 끈끈한 관계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끈끈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서 그 이집트의 외교적 영향의 거점 시리아였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집트가 관계는 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거론을 했고 일본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했던 이 발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어쨌든 일본의 우경화 경향 속에서 일본 우경화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위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건드렸으니까 지주일은 고공행진을 해요, 언제서는. 그러나 이건 중국의 핵심이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렸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일본의 총리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어요. 일부러. 이 대만 유사시에 네. 집단적 자위권은 사실은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위반한 거예요. 어. 전쟁이나 무력 수단을 사용을 포기한다. 영구히 전력을 보여야 된다. 군대를 그 자유되잖아요. 교전권을 금지한다. 전수방위 우리가 얻어 맞을 때만 대응한다. 그런데 집단적 방위권은 뭐냐면은 나토의 전장 5조처럼 내 친구가 맞으면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개입하고 둘이 분쟁 붙으면 여기 개입한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평화법을 어긴 거죠. 아베가 2015년에 안보법제 만들면서 평화법을 우회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존립 위기 사태 시 일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위기에도 일본의 존립 위기로 여기 개입한다. 이게 평화법을 어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의 하나의 원칙 대만 문제는 미국도 전략적 모호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전투에 참가한다라고 지금 해버렸으니까 거기다 중국이 그래서 그럼 발언 처리할 거냐? 안 한다고 말했어요. 네. 또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물러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그 시진핑 정권의 핵심이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이 진수한 취역시킨 푸제남 항공모함 그 푸젠이 대만 바로 앞이거든요. 푸젠성이. 그 푸제남 진수가 5일이었는데 다카이치 총리 발언 7일이었거든요. 이 여기에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입장이 난처한 게 일본 내각의 입장은 우리 입장은 똑같다. 총리 개인적인 의견이다. 근데 총리는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까 중국은 계속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날 때까지 발언 처리할 때까지 압박을 할 텐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물러나면 보수층의 지지를 잃고 계속 가면 이제
자, 여행자재, 유학생,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그다음에 이제 영화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이 관계된 이제 간첩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내 일본인들이 지금 사실 처지가 좀 궁금해진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무릎 꿇은 히터리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는데 지금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점점 더 힘들어진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했던 중도층도 이제 조금씩 이탈하는 조짐이 나와요. 지금. 그런가요? 예. 그러면 결국 그 지지율까지도 조금 지지율이 영향이 오래 갈 가겠네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제 직격탄을 줄 텐데. 경제.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해법 출구를 모색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너무 경직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아마 더 거세게 몰아들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의 제재 혹은 반발에 대한 피로감이 일본에 누적이 될 거고 그럼 여론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몰아치고 있고 일본은 또 물러서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남아공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현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또 되게 주목인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라서요. 대화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출구 전략이 마련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은 출구 전략을 말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출구 전략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의 내각 입장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일본의 입장은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다. 네. 내 입장이 아니고 말 뱉은 이유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애매한 표현을 가지고 중국이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시진핑 주석은 정면으로 도전한 거라고 판단하는데 네. 애매한 정도의 성격으로 지금 갑자기 남아공에서 만나서 없던 일로 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몇 차례 더 치고받고 중국이 좀 분이 풀리는 상황이 되면 모를까 지금 남아공에서 극적인 타협을 하려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기세를 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선택할 것 같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택한다면 이제 보수 강경층의 지지 기반을 잃게 되겠죠.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네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재미를 봤지만 네. 앞으로는 재미를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나라의 갈등이 격해지면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이 또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이 계속 줄 텐데 중국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면서 이제 반일에 함께 맞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한미일 공조에 기대를 걸면서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우리도 지금 예외가 아닌 게 지금 두바이 에어쇼 뭐 인도 그 공기도 추락하고 네네. 그런 뭐 사고가 났지만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블랙 이글스 팀이 두바이까지 가려면 두세 번 중간 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오키나와였거든요 이번에. 아니면 대만 가오슝. 대만 가오슝은 사실 중국이 있으니까 좀 캥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키나와 뭐 싱가포르도 있지만 오키나와를 택했는데 이걸 지금 블랙 이글스 팀이 독도 상공을 비행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딴 이유도 아니고 급유를 거부했거든요. 우리 영린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톤다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중국 안 가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일본 관광객도 중국 가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웃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울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냉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 껴들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는 명시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히려 동맹이 우리를 더 심하게 이용했어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원하지 않는 답을 했거든요. 네네. 주일 미국 대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지지한다고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본인도 지금 앱스타인 파일부터 중간 선거 때문에 힘든데 겨우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히터리 문제 그다음에 대두 지금 봉합을 했는데 중국하고 또 충돌하면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는 냉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외교 안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